네. 이제 PPT 파일이 잘 보이실 텐데요. 이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교육을 진행할 내용은 논문 리뷰고요. 그 미리 공지를 했지만 그 BJSM이라고 하는 저명한 학술지에 2020년, 2021년에 걸쳐서 이렇게 발표가 된, 퍼블리시가 된 Sleep and the Athlete, 수면과 운동 선수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뭐 메타 분석이 됐거나 시스테마틱 리뷰가 됐다 뭐 이런 논문보다는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흐름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이런 추천 권고를 던진다, 이런 형식의 논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으시면서도 느끼겠지만 내용 자체가 깊지는 않아요. 그냥 권고사항 이런 것들이 있다, 이 정도를 소개하는 논문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혹시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궁금한 거 그냥 그대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저도 답변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항상 소개하듯이 제 프로필부터 소개를 할 건데요. 저는 경희대학교 스포츠학과를 우수 졸업했고, 현재는 강서구 발산 소재의 건강한 운동에서 오전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양력으로는 뭐 대학 스포츠연합 경희대학교 대표를 하기도 했었고, 경희대학교 스포츠학 동아리 맵스라는 동아리를 만들고 이끌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뭐 트레이닝 팀 디진이라는 데서 스터디도 진행하고 있고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뭐 자격으로는 뭐 건강운동관리사 곧 이제 합격 발표가 나올 것 같고, 이제 여러 국가 자격증이랑 여러 사설 자격증, 여러 스터디 경력, 뭐 해부학 연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면 관련된 것들을 공부한 지는 사실 얼마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이제 운동 관련된 거, 그리고 피트니스, 그리고 선수 트레이닝 뭐 이런 경험들이나 이제 자격 과정을 쌓고 있는 그런 코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련 논문 리뷰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목차 설명부터 드릴게요. 목차는 보통 논문들하고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리뷰 논문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좀 더 편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로덕션, 소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면과 운동 선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수면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들, 마지막으로 결론까지 하면서 이제 발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인트로덕션 부분에 더 need for sleep, 수면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언급 내용을 조금 이제 요약을 해봤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모든 수면 논문들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면 논문들 보면 처음부터 이제 슬립 아키텍처, 슬립의 구조, 수면의 구조라고 하는 이 논렘 수면과 렘 수면을 항상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논렘 수면 같은 경우에는 N1, N2, N3 단계로 보통 나누고 N4까지 4단계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N1, N2 앞에 두 단계는 라이트 슬립이라고 해서 얕은 수면을 의미를 많이 하고요. N3 그 뒤쪽 단계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깊은 수면, 뭐 아니면 SWS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해가지고 서파 수면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이런 이제 수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청소년기와 영 어덜트를 여기선 얘기를 해요. 다른 논문들을 보면 노인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포커싱이 운동 선수에 돼 있기 때문에 운동 선수들은 특정 종목들을 제외하고 사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면 거의 대부분 은퇴의 수순을 밟게 되죠. 물론 뭐 여러 가지 뭐 노인들도 즐길 수 있는 스포츠나 나이가 많아도 퍼포먼스 저하가 덜 오는 스포츠도 분명히 있겠지만, 거의 여선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이제 청소년은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권장 수면이 이루어지고, 어린 이제 어른들, 그러니까 젊은 남성, 젊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7에서 9시간 정도의 권장 수면을 이제 한다. 그렇게 권장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왜 선수들의 수면에 집중해야 되고 수면에 대해서 필요한가라는 이제 제언을 하면서 수면 박탈의 위험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성만 이야기하면 좋겠지만 어쨌든 사람들한테 위험성을 알려야 또 중요성이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이유기도 해요. 수면 박탈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위협들이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뭐 인지 능력, 학습 능력, 기계의 공고화, 정신 건강의 손상이 일어나고, 세포의 리페어,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당대사 같은 것도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즘에 또 주목받는 건 면역계에 악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신을 맞았을 때 잠을 잘 자지 않으면 항체 생성이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분명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상기도 감염 이런 것들의 확률도 늘어납니다.
면역계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면 박탈의 위험성을 깨닫고 선수들에게 수면이라는 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좀 잘 나와 있는데 좀 깨지긴 했는데요. 보면은 피로, 뭐 무드의 변화, 집중 안 되고 기억 문제 생기고 뭐 환각이 보이기도 하는 여러 증상들이 발생한다고 이 그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수면을 어떻게 측정하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연구 논문이기도 하고 필드에서 선수들의 수면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어떤 측정 요소를 사용하든 측정 기구를 사용하든 측정하는 요소들이 이런 게 있다라고 먼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면 구조, 슬립 아키텍처, 그리고 수면 지속 시간, 슬립 듀레이션, 그리고 수면 효율, 슬립 이피션시, 그리고 수면 개시 지연이라고 하는 슬립 onset latency, 보통 SOL, SOL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수면의 질의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수면 개시 후 각성, wake after sleep onset, WASO라고 하는 이 지표 등을 측정한다. 더 많은 지표들이 있어요. 뭐 데이타임, 뭐 슬립니스, 뭐 이런 주간 졸림증, 뭐 이것저것 더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 5가지 요소들을 보통 측정한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요. 슬립 아키텍처는 아까 제가 말한 뭐 램 수면, 비렘 수면이 뭐 몇 시간이고 그 저희 뭐 애플워치 같은 거나 이용하면은 막 깊은 수면이 몇 시간이고 뭐 갤럭시 그런 워치들에 나오는 수치들도 슬립 아키텍처의 일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슬립 듀레이션, 수면을 우리가 얼마나 지속했냐. 뭐 6시간 50분을 잤냐, 7시간 반을 잤냐,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슬립 이피션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 대비 실제로 잠든 시간, 이거는 주관적으로 측정하기도 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슬립 온셋 레이턴시는 우리가 불이 꺼지고 불을 딱 끄고 잠에 드는데 걸린 시간, 침대에 누워서 언제 잠들었냐, 30분 뒤에 잠들었냐, 1시간 뒤에 잠들었냐, 그러니까 오래 걸릴수록 지금 수면의 상태가 잘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슬립 애프터 온셋, 웨이크 애프터 슬립 온셋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잠에 들고 나서 몇 번 깼고 얼마나 깨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죠. 수면의 파편화, 슬립 프래그멘테이션을 보는 지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늘어날수록 수면의 질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측정 장비별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뒤에 측정 장비별로 제가 소개를 할 거고요. 근데 얘네들을 이제 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제 장비별로 실험적으로 타당성이나 그리고 접근 가능성이나 정확성 등의 차이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여기에는 운동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쉽게 좀 다가올 수 있게 설명을 하면 흔히 덱사라고 하는 뭐 엑스레이 비슷한 그런 장비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인바디, 체성분 분석기, 체중계 이런 것들에 대한 비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덱사가 가장 정확하지만 방사선의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장비도 큽니다. 그에 반해 인바디는 조금 더 인바디에서 이용하는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플하지만 정확성은 부족하고 볼 수 있는 지표도 조금 적을 수도 있고 오히려 다양할 수도 있고 이런 장단점에 따라서 그것을 알고 이용해야 된다. 이것들이 여기 이 슬립 앤드 애슬릿을 쓴 저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 지표, 객관적 장비, 주관적 장비를 나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누구 질문 있으신가요? 괜찮으시죠? 네. 먼저 이제 나오는 건 이제 수면 다원 검사라고 보통 하는 것, 폴리소모노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줄줄이 연결해 놓고 실험실 세팅에서 잠을 분석할 때 보통 사용하는 장비로 저도 알고 있고요. 흔히 가장 정확하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비를 저희가 골든 스탠다드 메서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수면 검사의 골든 스탠다드 메서드가 이 폴리소모노그래피라고 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뭐 슬립 아키텍처, 램하고 논램을 구분하고 어떻게 일어나고 그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게 아무리 정확해도 비싸고 복잡하고 이제 접근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면 장애를 평가하거나 병원 같은 데서 혹은 리서치 세팅, 저희 연구 세팅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뭐 덱사, 뭐 아니면 근력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뭐 사이벡스, 뭐 이런 장비들처럼 뭐 실험실에나 병원에 많은 장비들, 피트니스 센터에는 없지만 약간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기서 나와 있는 게 액티비티 모니터링이라는 장비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흔히 애플워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용하는 워치류의 장비들. 그래서 그 보면은 뭐 그런 워치들도 뭐 가민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폴라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마다 조금 더 어떤 게 정밀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 이제 수면 관련된 이제 액티그래피 뭐 액티비티 모니터링 장비들은 리서치 그레이드 그러니까 연구 장비에서 사용하는 수준인 장비들이 있고 그리고 커머셜리 어베일러블 그러니까 상업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조금 정확성은 떨어지지만 조금 더 보급형의 장비들이 또 따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소개되는 게 뭐 니어러블스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니어러블스는 뭐 한국말로는 표기가 사전에서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니어러블스로 적어놨고요. 매트리스 침대 같은 데서 이제 보는 것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슬립 테크라 그래가지고 아예 수면 관련된 기술 관련된 그런 업종들도 있고 회사들도 있고 저도 그 박람회에 한번 갔다 왔는데 이런 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킷그루라고 하는 일본 회사였나? 뭐 외국 회사에서 만든 이제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어 이런 장비들을 보면은 옆에 뭐 이제 IoT 장비 이용해서 여기 이런 환경들 분석하고 이 사람의 움직임, 무브먼트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마치 무슨 그 선수들 여기 선수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밖에서 객관적 지표들 볼 때 그 익스터널한 모니터링 한다 그래서 선수들한테 GPS 놓고 실험하거나 선수들 트레이닝에서 움직임량 분석하는 장비들처럼 수면할 때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밖에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이게 수면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용하는 장비랑도 좀 유사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모니터링 장비들처럼 이렇게 밖에서 두고 이 사람 움직임이나 생리적인 시그널들을 IoT 장비 통해서 이제 분석하는 거. 그게 니어러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은 많긴 한데 이것도 이제 간단한 대신 확실히 약간의 오차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이건 오토슬립이라는 어플인데 제가 조만간 써보고 한번 리뷰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추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내장된 수면 앱보다는 훨씬 볼 수 있는 지표가 많다. 하지만 뭐 유료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결점은 다들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 요소에 오히려 저희가 조금 집중해야 될 요소들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은 실험실 세팅에 있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사용하기는 편할 테니까요. 그래서 보통 이제 활용하는 게 슬립 다이어리, 수면 다이어리, 일기장하고 질문지 퀘스처네어들을 이용하는데 수면 다이어리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고 코스트 이펙티브 비용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보통 다이어리에 적어내야 되는 내용은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 언제 일어났는지, 불은 언제 껐는지, 낮잠은 언제 자고 얼마나 잤는지, 졸린 정도, 뭐 각성 정도, 카페인하고 알코올 먹었나, 운동은 언제 하고 얼마나 했나, 어느 강도로 했나, 그리고 우리가 빛이 나오는 라이트 박스, 그러니까 이 노트북도 포함이고 휴대폰, 스마트폰 이런 장비들을 언제 사용하고 얼마나 사용했는가 등을 적어내면 이걸 통해서 이제 뭐 애슬레틱 트레이너가 됐든 SC가 됐든 뭐 피트니스 코치가 됐든 그런 사람들 이제 분석하고 선수들에게 조언 제언을 해줄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을 위한 수면 질문지는 제일 유명한 거는 피츠버그 PSQI 피츠버그에서 나온 슬립 퀄리티 인덱스라고 하는 이제 설문지가 제일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여기서 제언하고 있는 건 슬립 하이진 인덱스 수면 위생 지표 그리고 앱월스 이런 슬립니스 스케일 그러니까 얘는 주관 졸림증 자체를 많이 보는 질문지도 존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계로 드러나고 있는 게 결국 이거는 일반인들을 위한 설문지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이제 밑에 있는 애슬릿 슬립 스크리닝 퀘스천이에요. 애슬릿 슬립 비헤이비얼 퀘스천이에요 해가지고 선수들을 위한 스크리닝이나 행동 설문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얘네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면 다이어리에 대한 예시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저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인데 어쨌든 아까 같은 이제 위생 요소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주시거나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그림이 조금 작게 나오긴 했는데 PDF 확대해서 보시면 좀 보거나 아니면은 그 구글에 PSQI만 검색하셔도 한국 버전, 외국 버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크게 보이는 지수 평가 방법을 보면은 뭐 몇 번 분황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보다는 왼쪽에 이제 지표들을 보면 얘네가 뭘 보냐라고 하면은
주간 기능 장애, 뭐 약물, 방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평소 수면 효율, 수면 시간, 잠복기, 질 이런 것들을 여러 질문을 통해서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식을 통해서 점수 산출하고 몇 점 이하면 뭐 이제 어떻게 해야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인데 뭐 어떻게 보면 파큐 같은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 신체 활동 설문지나 통증 설문지 관련된 그런 설문지와 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SHI, 수면 하이진 인덱스에서 이거는 수면 관련 습관들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낮잠을 많이 잤냐, 뭐 우리 맨날 맨날 잠을 다른 시간에 자냐, 맨날 맨날 다른 시간에 일어나냐, 땀을 얼마나 흘리냐, 뭐 이런 것들, 뭐 알코올 먹고 담배 피고 이러냐, 뭐 이런 것들 근거 기반한 수면 위생 습관을 점검해서 뭐 몇 점 이상이면 뭐 이거는 수면 방해에 해당한다, 불면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설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에버스 주간졸림 설문 이것도 한국어 버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수들을 아니 일반인들을 스크리닝한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선수들에게는 조금 적용이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수 관련된 설문지 이게 ASBQ 논문에 나와 있는 ASBQ 지표들인데요. 보면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슬립 하이진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많아요. 그래서 뭐 2시간 이상 낮잠을 자버렸냐, 뭐 아니면은 나는 각성제를 먹냐, 밤에 늦게 자냐, 늦게 훈련하냐, 알코올을 잠자기 4시간 전에 먹냐, 맨날 목이 마르냐, 뭐 근육에 근육통이 있냐, 뭐 자기 전까지 빛이 밝게 나오는 이제 장비를 쓰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쫙 적혀 있어요. 혹시나 선수 트레이닝 하시거나 선수 관리들을 하시는 분 중에 좀 이 친구들이 수면에 좀 영향을 받고 리커버리에 좀 문제가 있다. 영양 관련된 거 다 신경 썼는데 리커버리에 문제가 좀 있으면 제가 봤을 때 수면 문제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아무래도 훈련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도 선수 트레이닝을 해본 입장에서 애들이 이제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 학생의 경우 더 잠도 못 자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 좀 활용해가지고 스크리닝 툴 갖고 계신 것들에 좀 더 추가를 해주시면은 아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제언을 하냐면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들이 많이 나오면 또 멘탈 스페셜리스트들이나 아니면 상담 스페셜리스트한테 넘겨가지고 이런 것들 좀 해결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쨌든 수면 상담 전문가들도 분명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수 트레이너들의 선에서 넘어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전문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트로덕션은 이렇게 끝났어요. 인트로덕션을 강조했던 거는 어쨌든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스크리닝 전략들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직접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는 슬립 앤드 슬립 퍼포먼스라고 해서 조금 더 퍼포먼스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면 방해는 보통 시합 전에 출연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선수 퍼포먼스에 영향을 끼친다. 근데 이제 실험 세팅에서 보통 비교를 하는 게 partial restriction. 그래서 부분적으로 제한을 했을 때, 짧게 단기간 제한을 했을 때나 단기간 좋게 만들었을 때 퍼포먼스에 어떤 영향이 가는가에 대한 논문들이 있고, 그리고 complete 뭐 deprivation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박탈을 해버리거나 아예 장기적인 수면 방해나 수면 손실이 일어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세팅을 나눠서 분석을 하는데요. 처음에 단기간의 경우에는 되게 모호하대요. 그래서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것도 상태고 어떻게 뭐 다이나믹 시스템 이론에 따르면 어트랙터라고 분류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짧게 변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 주기가 살짝 변하긴 하지만 아직 공고해지기 전까지 큰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그래서 단기적인 경우에는 실험을 하더라도 인프루브먼트를 하든 단기간에 박탈을 하든 생각보다 큰 영향은 없다. 하지만 단기 관련돼서 조금 영향력이 있었던 게 2, 30분의 짧은 낮잠들을 단기적으로 줬을 때 스프린트나 피크 점프 속도가 향상이 됐다. 이런 연구 논문들이 있다라고 얘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것들이 영향 요인을 끼치는 거, 검사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는 이런 일주기 리듬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온, 호르몬, 수면 각성 주기, 신부 체온, 뭐 여러 가지 호르몬마다도 다양한 일주기 리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제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상태들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검사 시간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좀 달라집니다. 실제로 뒤에서도 언급이 될 건데 어떤 체력 요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시간에 피크 퍼포먼스가 나오는지도 연구가 되고 있고, 이거는 어떤 관점에서 해석하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전자 단위부터 시작해서 신부체원 단위까지 되게 다양한 단위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아직 정립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알고 계시면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 결과도 달라질 수 있고 선수들의 퍼포먼스도 달라질 수 있구나. 그러고 이제 수면이라고 하는 상태는 조금 공고히 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공고히 된 것도 깨지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적인 영향을 측정하거나 실험적으로 증명하려고 했을 때 모호한 부분이 있다. 혹시 마이크 켜주신 분은 마이크 한 번만 꺼주실 수 있을까요? 혹시 누구시지? 네, 영화쌤 마이크 좀 껐습니다. 제가. 자, 한번 뒤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만성적인 부분인데, 만성적인 부분, 크로닉한 슬립 디프라이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충분한 근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만성적으로 좋게, 그러니까 우리가 6시간 자던 애들을 8시간씩 계속 재워가지고 충분하게 수면을 취해줬어요. 그랬을 때도 충분히 좋은 근거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계속 박탈된 맨날 6시간씩 자는 사람들을, 운동 선수들을 분석을 했더니 퍼포먼스나 인저리 레이트, 부상률에 모두 악영향을 끼쳤다. 이런 근거들은 충분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일단은 수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을 피할 수 있게 선수들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수면의 양과 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습관을 알고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한 수면 위생이 사실 가장 일단 습관에 가까운 것들인데요. 뭐 빛을 밤에 피하고 아침에 쐬고, 카페인 늦게 먹지 않고, 알코올 끊고, 담배 끊고, 뭐 약간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언들 제 유튜브 영상에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관리해주는 그런 트레이너가 되거나 그런 연구자가 되거나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본인도 알고 장기적인 습관을 이제 유지를 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하지만 약간의 그 만성 연구들 관련해서도 단점이나 염려 사항이 있다. 그게 뭐가 있냐면, 일단은 통제 그룹이 부재하다.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중재를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혹은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안 좋은 사람이 이렇게 비교 연구가 돼야 되는데, 보통 안 좋은 사람 다 잘 재웠더니 다 좋아졌다. 이런 식의 논문들이 지배적이다라는 것들이 좀 한계. 그리고 프로토콜의 기간이나 타이밍. 그러니까 얘를 7시간을 더 재울, 그러니까 6시간 자던 애들을 7시간 재울 건지 8시간 재울 건지 이런 차이들도 있고, 뭐 얼마나 재울 건지, 그러니까 2주를 더 좋게 재울 건지 4주를 재울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기준들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고 여기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일반인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나 봐요. 그래서 과연 이 사항들을 엘리트 선수들까지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생각보다 여성 운동 선수들에겐 주목이 되지 않았다. 여성 사람들한테는 조금 그냥 운동 선수 제외한 일반인들에게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이제 운동 선수들에게는 이 주목성이 떨어진다라고 여기서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실험적 염려가 있다. 하지만 만성적인 것들은 확실히 좀 근거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연구 결과의 한 예로 나온 게, 만성 수면 부족을 겪고 있는 지구성 운동 선수들 대상으로 슬립 익스텐션을 했어요. 그랬더니 퍼포먼스가 증가했다. 근데 슬립 익스텐션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수면이 부족할 때 평소보다 2시간 정도 잠을 더 재워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왜 2시간 정도만 더 재워요? 엄청 많이 재우면은 갚아지지 않겠어요? 하는데, 수면 비지라고 하는, 슬립 뎁트라고 하는 것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밀린 잠은 다 갚지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버리면은 오히려 잠을 갚겠다고, 내가 일주일 동안 맨날 5시간씩 잤으니까 7시간 기준으로 2시간씩 모자라니까 10시간이 비네. 그러면 내가 주말 동안 10시간 더 자야겠어라고 해버리면은 일주기 리듬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다음 날이 또 힘들어지고 다음 날이 힘들어지고, 그럼 그게 역효과를 낳기 때문에 일주기 리듬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비슷한 타이밍에 2시간만 좀 더 자게 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자마자 빛 쐬고,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는데, 이런 이제 슬립 익스텐션을 했더니 이제 지구성 운동 선수들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또 드는 게, 과연 슬립 익스텐션이 모두에게 좋은가라는 의문을 제시를 해요.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슬립 익스텐션을 너무 많이 가져가 버리면은 그런 일주기 리듬도 이제 되돌릴 수 없고, 그리고 천장 효과, 셀링 이펙트,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효과를 볼 것이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더 자게 되면 우리가 슬립 이너시아라고 해가지고 이제 수면 관성이 생겨요. 낮잠 주무시고 나서 낮잠 오래 자면은 일어났을 때 겁나게 힘드신 거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게 수면 관성입니다. 근데 선수들은 낮잠을 자고 나서 바로 운동이나 시합을 들어가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워밍업을 할 때 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수면 상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분명히 이점은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논문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이렇게 해서 좀 정리가 되는데요. 5가지 권고 사항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연구자, 현장가 모두에게 포함되는 그런 제언이에요. 그래서 수면 방해 상황을 피하고 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선수들은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가지 요소만 고려할 수 없다. 아까 수면이라고 하는 것도 영향을 많이 받고 선수 환경이라는 것도 영향을 여기저기 많이 받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요소를 고려해서 전략을 구성해야 된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통제 그룹도 부족하고 뭐 그러니까 연구의 질 자체를 높이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기준선을 발표를 해야 된다. 뭐 어디서는 일반인은 7에서 8시간인데 운동선수 7에서 9시간이다. 아니다. 어디는 운동선수는 10시간 이상 자야 된다. 여러 가지 기준선이 존재하지 않는데요. 이게 최신 논문인데 여기서도 기준선을 발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현장가들은 이런 논문들이나 여러 텍스트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도움이 필요한 개인 그리고 팀 그리고 특정인들의 상태를 개선시켜 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연구로는 뭐 수면 중재에 관련된 부분들을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더 긴 기간 박탈 실험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이거는 좀 반대예요. 어떻게 보면 생체 실험에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데 뭐 그렇고 뭐 랜더마이즈 컨트롤 실험들을 계속 좀 해서 연구의 질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권고를 논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수면 부족 합성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똑같이 운동선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수면 기회 자체를 제한받는 경우를 sleep inadequacy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관련 지표로는 수면 시간 자체를 맨날 7시간 이하로 가져가는 거. 왜냐하면 보통 일반 성인들의 적정 수면 시간을 보통 저희가 7시간 정도 잡고 혹자들은 8시간을 잡는데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시간을 가지면 우리가 건강상의 2점 불이익을 가져가게 되죠. 2점을 못 가져가고 불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뭐 수면 불만족도 있고요. 긴 SOL 아까 말한 슬립 온셋 레이턴시가 길어지고 주간 졸림증하고 주간 피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적합성에 의해서. 근데 수면 부적합성이 얼마나 자주 발생하길래 운동선수들한테 이런 거를 자꾸 강조를 하냐 했더니 뭐 미국 지표이긴 하겠지만 엘리트 선수들의 뭐 논문들에 따라 상이하긴 하지만 50에서 78% 정도가 수면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고 경험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20에서 26%가 매우 방해가 된다고 해요. 축구를 기준으로 11명이 뛰잖아요. 팀에 한 25명 있다고 쳐요. 뭐 스쿼드에. 그러면은 한 6명 정도는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거예요. 4분의 1 정도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보다 많은 수치네. 11명에서 11명 중에 한 3명 정도, 2명에서 3명 정도는 수면 방해를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생각해보면 좀 근데 그게 매우 많이 받는 수준이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런 설문지에서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객관적 지표를 찍어봐도 그렇고 그리고 선수들 중에 격투기나 컨택트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사람들은 해부학적 특성 때문에 또 수면의 질에 영향을 받아요. 이런 그런 목의 두께가 두껍거나 하는 이런 해부학적인 특성, 뭐 배가 많이 스모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엄청 덩치가 크고 그런 것들도 다 수면 방해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기도에서의 호흡들이 좀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수면 중 모호흡증도 일어날 수 있다는 선수들이 수면이 부적합해질 수 있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포츠 특이적 요소가 나와요. 이제 뒤에 제가 그래프로도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스포츠 특이적 요소와 논 스포츠 특이적 요소, 스포츠 특이적 요소가 아닌 것들도 나오는데요. 일단 스포츠 특이적 요소를 보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3가지입니다. 훈련, 원정, 그리고 시합. 그래서 우리가 훈련하는 시간이나 훈련하는 양, 강도들도 영향을 끼치고 원정 가는 거, 그리고 시합도 멀리 갈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해요. 그래서 개인적 요소, 환경적 요소, 문화적 제약 등이 선수들의 스포츠 투기적 요소들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런 요소들은 또 스포츠마다 달라요. 스포츠마다도 문화가 다르고요. 뭐 개인 종목이냐 팀 종목이냐에 따라서도 문화나 환경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부적합성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수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 스포츠는 컨택 그리고 격투기 아까 말한 그 목이 두꺼워서 수면 중 무호흡증 온다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미학적 스포츠 보디빌딩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라야만 되는 뭐 체조 선수들도 그럴 거고요. 그 리듬 체조 뭐 이런 선수들 그런 경우들이 왜 장기 수면 문제를 겪냐면 일단은 컨커션 뭐 이런 충격에 의한 뇌진탕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뇌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 수면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그리고 걱정 장애, 부정적 완벽주의 이런 것들 때문에 교감신경계가 항상 흥분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수면 중에도 그렇기 때문에 잠을 자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 결핍이 많이 발생해 있죠. 아무래도 배고프면 잠 못 자고 뭐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모두들 장기 수면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 종목 선수들이 덜 잔대요. 얘네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인 종목 선수들이 새벽 운동도 더 많이 하고 아무래도 뭐 학교에 껴있는 팀 스포츠 선수들이면 이해를 받는데 개인 종목 선수들이 뭐 그런 걸 이해를 못 받는 경우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이른 연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찍 잔다고 도 상세하기가 힘들죠. 저녁까지 또 스케줄 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크로노타입이라고 하는 제가 표현형을 하고 적어놨는데 일주기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올빼미형인지 종다리형인지 이런 거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개인 종목 선수들이 특히 시합 직전에 수면에 어려움 증상을 많이 겪는다. 긴장도 많이 겪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더 성적에 대한 이런 부담을 많이 갖나 봐요. 그래서 크로노 타입에 대해서 설명하면은 보통 종다리형, 뭐 세 번째 새형, 뭐 올빼미형 해가지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종다리형은 좀 더 아침형 인간에 가깝고 올빼미는 이제 밤형 인간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특징도 있고 이 크로노 타입에 따라 언제 퍼포먼스가 최상을 찍는지 이런 것들도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적용을 해보셔도 좋고 그냥 알고 있으면 아 내가 왜 졸리구나 이런 걸 알 수도 있고요.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이 크로노 타입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맨날 새벽에 자고 아침에 민기적 저녁에 깬다고 해가지고 내가 나 올빼미 형이니까 맨날 새벽에 살아야지 하는 게 이제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해 리듬에 따라 살아가니까 어떤 수면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전에 이제 일어나고 밤에 적당히 일찍 자는 게 사실 모든 인간한테는 유리한 건데 그냥 사회의 요구에 따라 미뤄졌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자신의 컨디션이나 객관적인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이 크로노타입에 대한 생각을 하시는 게 아마 유익하실 거고 선수들도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런 크로노타입 때문에 이런 고려들이 안 되니까 선수들이 고생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아까 말한 논 스포츠 스페시픽 팩터 일반적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성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요.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나이가 많냐, 정신 건강이 안 좋냐, 뭐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성이나 척추 손상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여성은 제가 저번 발표도 얘기를 했지만 성호르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조금 더 성호르몬의 주기가 뚜렷하기 때문에 그 성호르몬에 따라서 수면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생리라고 하는 월경 현상을 겪을 때 그런 물리적인 불편감 때문에도 수면 박탈이 자주 일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뭐 염색체나 뭐 이런 유전자 상에서도 더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여성 수면을 공부하다 보면 남성보다 확실히 인썸니아, 불면증이나 수면 박탈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선수들이든 일반인이든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별도 충분히 일반적 위험 요소에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발표를 준비한 거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이를 봤더니 뭐 엄청 많은 차이가 아니긴 하지만 이제 조금 20세에 넘어가서 20세 중반에 넘어간 선수들이랑 20세보다 나이가 어린 선수들을 좀 비교를 했더니 PSQI 점수가 높았다. 25세 이상이 더 잠을 못 잤다라고 해요. 수면의 질이 떨어졌다. 이후로 얘네들이 뽑은 거는 운동선수들이 결혼을 좀 빨리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얼리 페어런트 후드를 뽑았대요. 그리고 이제 보통 나이가 평소의 수면 질을
연관관계를 보기보다는 주요 시합 직전의 수면 방해와 연관이 됐다. 나이가. 그러니까 어릴 때는 조금 더 시험 긴장을 안 하는. 뭐 저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각성 수준을 보통 시합 중에 수면의 리스크 팩터로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얘가 가지고 있는 각성 수준. 그러니까 뭐 저희 뭐 최적 각성 관련된 이론들도 많잖아요. 뭐 영유니, 카타스트로피니 뭐 이런 심리학적 이론들에서도 나오지만 개인의 각성 수준에 따라 생각보다 이런 어, 시합 수준이나 이런 게 결정이 돼요. 근데 이거 기저 각성 수준을 내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수면에 대한 프로필도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의 심리 상태나 성격 그리고 평소 가지고 있던 뭐 기질론을 좋아하지 않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이런 각성 수준을 조금 파악을 하면은 아 얘네들이 시합 중에 어떤 전략을 써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최적 각성 수준 이러고 잠은 이럴 때 잘 자니까 잠잘 때 이런 전략, 시합 때 이런 전략, 뭐 각성 올려주든 내려주든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 그렇게 시합 관리도 해야 되고 수면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이것도 깨지기는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 스포츠 팩터랑 논 스포츠 팩터를 나눠 놓고 있습니다. 스포츠 팩터라고 하는 경우는 하이 트레이닝 로드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잠자는 환경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거 그리고 너무 일찍 운동하는 거 뭐야 시합이 완전 밤에 일어나는 거 그리고 엄청 멀리 원정을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스포츠 팩터에 보통 포함이 되고요. 논 스포츠 팩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인 요구, 뭐 부모님이랑 좀 멀어졌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공부도 또 해야 된다. 아니면은 얘네 미신 갖고 있는 미신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되니 잠을 자면 어떻게 되니 뭐 약간 이런 것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그리고 개인적인 특성 성격 같은 것들 그리고 가족이 얼마나 도와주는지 가족과의 관계 이런 것들 모두 선수들의 수면과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려사항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 논문 자체가 오픈 소스고요. 그리고 이 논문에 있는 그냥 사진이기 때문에 한번 사진이라도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논문 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트레이닝 관련된 요소예요. 저희가 이제 주기화라는 것들을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트레이닝 메소드, 스트렝스 트레이닝 같은 거 공부하면은 보통 이런 트레이닝, 뭐 오버리칭, 오버 트레이닝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죠. 뭐 여러 트레이닝 관련들 시험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건강운동 관련사에서도 오버리칭이 나왔었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트레이닝에서 나오는 자극과 부하랑 리커버리, 회복의 조화가 맞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장기화되면은 계속 부적절한 트레이닝 리스폰스 반응이 일어나고 결국 이거는 오버리칭과 오버 트레이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오버 트레이닝이라면 그럼 어떤 것으로 정의 내리냐 하면 조금 장기적인 퍼포먼스의 하락이 일어났을 때 오버 트레이닝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회복에서는 회복에 대해서는 몇 주에서 몇 개월 소요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간에 퍼포먼스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엄청 줬는데 얘네들이 오버 트레이닝이 되게 되면은 퍼포먼스가 이제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게 되고 언제 회복이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오버 트레이닝 관련된 이제 섹션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오버 리칭은 그래도 리커버리를 갈 수 있는 단계 고 이것들이 넘어가면 우리가 줄이 이제 팽팽해지다 끊어지면 이제 더 이상 붙일 수 없듯이 오버 트레이닝을 가면은 약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막 심리적으로 무기력증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퍼포먼스 하락하고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제 오버리칭, 오버트레이닝이 수면 방해와 어떻게 연관이 되냐 했더니 처음에 일단 단기 세션의 강도 높은 훈련, 인텐시파이드 트레이닝을 했을 때 주관적 보고로는 너무 강도 높은 훈련이 단기간 지속되면 인면이 어려워지고 하지불안 증후군 같은 게 발생한다. 잘 때 막 다리가 안 느껴지고 이런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생한다. 객관적으로는 그 액티브 모니터링을 했는데 오버리칭의 징후가 발견이 됐다. 라고 표현을 해요. 강도 높은 훈련을 했을 때. 하지만 아까도 단기간의 훈련들은 사실 큰 영향을 끼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감소폭 자체는 소폭이었다. 그래서 수면 효율, 아까 말한 침대에서 누웠을 때 그리고 실제 잔시간의 그 비율 자체의 감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요. 수면 시간도 한 30분 정도. 아마 이 인텐시파이드 트레이닝이 좀 이따도 설명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밤늦게 인텐시파이드 트레이닝을 하면은 사실 수면에 영향이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신부 체온이 떨어져야 잠에 드는 건데 저희가 강도 높은 훈련들 하면 신부 체온이 올라가거든요. 그걸 낮추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음, 강도 높은 훈련을 아마 저녁에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아마 수면의 질이 감소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측정이 될 수 있었을 거다라고 저는 추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버트레이닝은 어떻게 본다면은 아까 말한 크로닉한 디프라이베이션을 얘기를 할 텐데 그랬을 때는 심각한 수면 손상이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는 게 과연 수면 방해는 얘네들의 증상이냐 아니면 얘네들의 기전이냐, 그러니까 얘네들이 오버트레이닝 일으키느냐 아니면 반대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직 불명확하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서의 결론들을 보면 그냥 상호 연관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계속 도는 거죠. 뭐 닭이냐 달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한 군데에서 구멍이 뚫리면 계속 악영향, 뭐 비시어스 바이시어스 사이클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안 좋은 사이클이 돌게가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잠재 기전을 봤을 때 면역계와 연관돼 있는 기전이 있고 기분 변화와 스트레스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고요. 자율신경계 변화로 설명하는 게 있는데 이거 사실 다 상호 연관돼 있는 기전입니다. 그래서 오버트레이닝 피리어드를 봤을 때 면역계가 감소한대요. 이런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것들의 호중구의 기능이 떨어지고 림포사이트 프로파일도 안 좋아지고 T셀의 순환도 안 좋아지고 뭐 여러 면역계 지표들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걸 또 추측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버트레이닝 피리어드에 상기도 감염이 많이 일어난대요. 아까 말한 이제 이 에어웨이 레지스턴스가 수면하고 되게 관련이 많고 수면 중 무호흡증하고 관련이 많은데 얘네들의 감염 확률로 봤을 때 그럼 오버트레이닝 때 면역계가 감소하고 이걸로 인해 수면 방해가 증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반대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사실 저는 모든 것들은 바이 다이렉셔널, 그러니까 상호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다 이제 멀티 디멘셔널, 다층적으로 다 연관이 돼 있고 다 상호 연관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아두면은 그냥 수면 방해랑 오버리칭이 관계가 있다 정도로 해석하고 그리고 수면 방해를 일어났을 때 모든 요소들이 오버트레이닝에 담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는 이제 기분 변화와 스트레스 걱정 증가로 설명을 하는데 수면 관련된 공부들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들도 책에 간간히 나와요. 잠 잘 때는 시상에서 감정과 관련된 정보들만 통과를 한다. 다른 정보들은 원래는 시상을 통해 다 통과를 하다가 잠잘 때는 다 셧다운되고 감정만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렘수면 때 발생하는 꿈은 사실 다른 사건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 상태를 대변한다라고 표현한 책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분 변화, 스트레스, 걱정 증가는 당연히 수면의 질과 연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자율신경계 변화 3번하고도 기분 변화 이미 연관이 있죠. 저희가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요. 코티졸 같은 것도 더 나오고요. 피로 이렇게 좀 스트레스 호르몬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다 수면 방해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잠잘 땐 그것들이 떨어진 상태를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3번 자율신경계 변화를 설명하는데 여기서 예시로 드는 거 크라이오 테라피를 예시로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크라이오 테라피를 했는데 수면의 양과 질이 증가했어. 강도 높은 훈련 이후에 오버리칭을 막았어. 근데 이것들을 이유를 추측해 보니까 이제 파라심퍼테틱 리액티베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서 부교감신경계를 다시 재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이 오버리칭을 막았는데 이것들을 기전으로 삼아서 이제 수면 방해를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고강도 훈련들을 하면 계속 흥분 상태를 좀 유지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율신경계 변화가 나고 우리의 수면 상태라고 하는 거는 부교감신경계가 조금 더 지배적인 상태인데 교감신경계가 더 지배적이니까 당연히 수면 방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수면이 이제 자주 깨기도 할 거고 수면 중에 더 예민해질 거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얘네는 면역계, 뭐 기분 변화, 자율신경계 변화로 설명을 했지만 어떤 것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오버리칭과 수면 방해는 당연히 서로 상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마이크 켜주신 분 음소거 했습니다. 혹시 몰라서. 그 다음에는 이제 훈련과 시합 스케줄. 아까 훈련, 원정, 시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친다고 했는데요. 그것들이 어떻게 끼치냐라는 거를 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여기서 가장 조금 메인으로 삼은 거는 스케줄이 변하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변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면에 훈련이나 시합 스케줄이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른 아침이랑 늦은 저녁을 일단 분류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에 시합이나 훈련을 하면 일단 훈련 시간이 감소합니다. 왜냐하면 이른 아침 훈련을 하려면 준비하려면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시합은 더더욱 더 일찍 일어나야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평소에 자던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아침 스케줄이 잡혔다. 그럼 당연히 수면 시간을 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러면 피로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피로가 클 겁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그리고 늦은 저녁에 고강도 훈련을 하거나 시합을 했을 때 수면 시작 시간이 더 늦어집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일단은 애초에 잠에 들려고 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고 심부 체온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잠이 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더 늦어지고요.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침대에 있는 시간 자체 감소하고 총 수면 시간 당연히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다른 걸로 설명하면 심부 체온 말고 심박수로도 설명할 수 있죠. 심박수가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잠이 들어야 되는데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돼 있다가 다운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연히 늦은 저녁에 고강도 훈련 세션을 하면은 잠이 안 올 수밖에 없다. 네,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다. 야구부들 같은 경우도 저도 야구재활센터 있었지만 물어보면 뭐 야간 훈련 같은 거 하고요. 수영 선수들 보통 뭐 6시에 나가서 막 달리기 뛰고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관리하던 선수들도 참 이런 방해들을 많이 겪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다가오는 시합에 맞게 훈련 프로그램을 설정을 해야 된다. 우리가 뭐 며칠 날 가서 원정을 가서 언제 시합을 할 건지 이런 시간대에 맞추는 것도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잠을 잘 잘 수 있는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파악을 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면 시간 확보할 수 없고 그럼 회복이 될 수 없을 것이고 피로 레벨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프랙티셔너들에게 툴박스라는 걸 활용하라고 하면서 좀 이따 툴박스에 대해서 던져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툴박스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그 툴박스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파트들이 이제 줄줄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수면을 증진시키는 전략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오는 거는 이제 일주기 리듬에 대한 이해 나와요. 시차 부적응, 젯래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조금의 이론에 가까운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식교차 상액, SCN. 제가 했던 첫 번째 교육에서 좀 강조를 했던 내용인데요. 식교차 상액의 시계, 그 바디 클락이라고 하는 생체 시계가 이제 시상하고 있는 식교차 상액에 들어있는데 걔네들은 햇빛이나 기타 환경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이트 갭업, 시간을 주는 자라고 해서 빛, 운동, 음식을 뽑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 쬐면 아침이라는 걸 우리 몸이 인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른 아침 움직임을 하면 깨어났네라고 인식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내장기에 있는 클락들이 반응을 해서 이제 식교차 상액에다가 오전이야 쏘고 식교차 상액도 전체 시계에다가 우리 이제 깨어나야 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것들을 주는 것. 빛, 운동, 음식이 바로 자이트 개버가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는 그런 기능을 이제 멜라토닌이 하게 됩니다. 뭐 얘네들이 이제 인식을 하면 멜라토닌이 이제 분비가 줄어들면서 이제 우리가 오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 밤이 되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밤이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인식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식유창의 시계에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식교차 상액이 여러 근육에도 시계가 여러 장기에 다 시계가 있어요. 유전자별로 이렇게 시계 유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지배한 얘가 중추 바디클락이 식교차 상액에 있다고 일단은 지금까지 밝혀져 있습니다. 걔네들이 이제 여러 말초 시계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의 시계들이 만들어내는 리듬이 바로 설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일주기 리듬입니다. 그래서 일주기 리듬의 예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율신경계가 있고 호르몬, 심부체온, 그리고 호르몬도 호르몬별로 시계가 다르고요. 리듬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수면 각성 주기, 각성의 사이클. 이것들이 일주기 리듬이 있다. 그래서 실제로 서카디안 리듬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많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뭐 논문 같은 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책도 꽤나 나와 있으니 생체 리듬, 일주기 리듬이 뭔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본인의 운동 회복 관련된 것들 뭐 아니면 간헐적 단식 뭐 시간 제한 식사법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가 궁금하시면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설카디안 리듬과 관련 있는 게 아까 말한 이제 크로노타입이라고 하는 거. 표현형이 제가 잘못 번역을 한 건데 이런 것들 말고 일단 크로노타입이라고 일단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제 올빼미형, 종다리형.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엘리트 선수들은 계속 오전에 훈련을 너무 해가지고 아침형으로 좀 왜곡이 발생을 한대요. 얘네가 적당한 아침형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8시에 자서 8시 반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해와 해의 흐름과는 좀 상관이 없는 수면 패턴을 가지게 되는 환경의 요구, 사회의 요구, 문화의 요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수면 방해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에서 또 강조하는 게 이제 신부 체온 리듬인데 여기서는 좀 코어 템퍼러처 위주로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여러 요인인데 이게 가장 세다고 생각을 하나 봐요, 학자들은. 그래서 인면 수면 유지 능력 깰 가능성이 신부 체온 리듬과 관련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옆에 이제 제가 놨던 게 이제 이 렉탈 템퍼러처 직장 온도라고 해서 신부 체온 온도예요. 그래서 음, 좀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여기가 12시 그리고 여기가 한 10시쯤 되는데 이거는 이제 직장 온도 보통 코어 템퍼러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저희가 보통 원래 잠들어야 되는 시간이 한 이쪽 부근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코어 템퍼러처가 좀 스티프하게 떨어지면서 사실 우리가 잠을 자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밀려버리면은 일주기 리듬 밀려버리면은 조금 더 뭐 이렇게 쉬프팅이 되기도 하고 뭐 반대로 쉬프팅이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밀려버리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뒤쪽으로 밀리면은 우리가 올빼미형이 되는 거예요. 더 늦게 떨어지니까 새벽에 잠들게 되는 거고. 이제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조금 더 남들보다. 보통 이상적인 시간이 11시에서 6, 7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호르몬 패턴들에 따르면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이 신부 체온 리듬에 따라서 이것들이 잘 안 지켜지면은 뭐 인면 수면 유지 능력 깰 가능성이 감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체 시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약간의 변화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얘네들이 음, 큰 문제가 없고 변화가 있어도 일시적으로 변화한다. 하지만 큰 변화들이 있으면 얘네들이 분명 무너지게 되겠죠. 우리의 움직임도 그렇듯이. 그래서 시차 부적응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는 우리가 엄청 멀리 이동하면 시차가 급격하게 바뀌면 우리가 뭐 도쿄 가고 중국 가면 큰 영향 없는데 미국 가고 저희 유럽 가면은 저희도 막 고생하는 거 생각하시면은 조금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생체 시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생적인 시계랑 환경과의 동기화가 깨집니다. 싱크로나이제이션이 부서져요. 그러면서 교란을 겪게 되고 수면 방해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썰카디안 리듬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퍼포먼스에 영향을 미치는 데일리한 변수들이 있는데 일단은 처음 나온 게 아까 말한 이 스포츠 종류에 따라서 퍼포먼스를 나타내는 시간이 따로 있다. 이것도 일주기 리듬이나 유전자로 보통 분석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근거들을 잘 몰라서 여기에서 따온 레퍼런스들을 조금 살펴봤는데 일단은 처음에 나온 게 파인 모터 컨트롤, 미세 조절 혹은 게임 전략 배우는 건 되게 미세한 조절들이 필요한 거는 8시랑 9시에 운동을 하는 게 좋다. 시합을 하는 게. 왜냐면 기저 각성 수준이 점심때보단 낮은 시간이라서 이게 또 너무 각성 상태가 높으면 이런 컨트롤이 잘 안 된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전에 하는 게 좋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테니스나 배드민턴의 서브 정확성과 같은 복잡한 손, 눈, 협응 스킬들은 1시에서 3시.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피로들이 적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이 베이저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이 각성 수준인데 일어나자마자는 사실 각성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SC 상태 모두 높지 않아가지고 이때 조금 하는 게 좋다고 하고 이제 이거는 코티졸 레벨인데 이제 낮이 되면 12시쯤부터 이렇게까지는 코티졸 수치가 높아서 그렇게 막 피로하거나 피로하긴 한데 각성 상태 자체는 좀 높은 상태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멘탈 퍼티그가 많이 쌓이지 않은 상태 그리고 내가 주관적으로 피로를 느끼지 않는 상태에서 이런 조금 더 그로스한 이런 능력들을 좀 발휘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구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신부 체온만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의 온도가 어떤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를 비교한 논문들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사실 아직 저는 어디가 더 낫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오히려 영향 요인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우리가 대근육 운동들 그러니까 보디빌딩, 파워리프팅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리고 스프린트 그리고 시간 내에
빠르게 도달해야 되는 스포츠들 같은 경우에는 심부 체온이 영향을 많이 준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속 이제 왜 설카디안 리듬인데 심부 체온 나오지 하면 심부 체온이 리듬을 따르기 때문에 그리고 심부 일주기 리듬 중에 가장 좀 명확한 게 코어 템퍼러처랑 아까 말한 수면 각성 주기가 가장 명확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부 체온을 계속 내세우고 있는데 심부 체온이 높을 때 얘네들이 퍼포먼스가 좋고 심부 체온이 낮은 시간에 이제 퍼포먼스가 낮다. 그러니까 잠이 들기 시작할 때 스티프하게 떨어지고 새벽에 최저점을 찍고 일어나면서 올라가는데 그 이제 올라가기 직전에 고랑에 있는 점이 한 5시 내외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여기서 그때는 퍼포먼스 제일 낮을 거고 물론 이때 시합이 벌어지기도 힘들겠지만 그리고 5시에서 20시 사이에 맥스다. 네, 이걸 봤더니 왜 그러냐 했더니 심부 체온이 올라가면 조금 있다 근육 체온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미리 뭐 워밍업이 되거나 이런 혈류의 모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퍼포먼스가 증가한다. 그 논문들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정 전에 좀 살펴봐야 될 요소는 스포츠 종류에 따라 피크 퍼포먼스 나타내는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뭐 훈련을 하던 운동을 하던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이동 후 시차 부적. 그래서 이거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서쪽으로 가면 내 몸보다 지역 시간이 뒤로 밀린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갑자기 종다리형이 된다. 동쪽으로 가면은 앞으로 간다. 그래서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 그래서 이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 어떻게 시차를 적응시킬지에는 고민을 해야 되고 얘네들의 대처를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들은 그냥 내적 시계랑 바깥쪽 환경의 부조화 때문에 이런 시차 부적응이 오고 시차 부적응 때문에 수면에 방해를 받는다. 뭐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스포츠 퍼포먼스랑 연관이 되냐 하는 연구는 아직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단서 자체는 희박해요. 하지만 연구되는 기조들이 한 3가지 정도 존재하는데 내인성 요인, 생체 시계가 스포츠 퍼포먼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 말한 그런 파인 모터 컨트롤은 아침에 뭐 지구력 운동은 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는 이제 새로운 시계에 생체 시계가 적응을 하면서 우리가 원정을 멀리 갔을 때 그것들이 적응하면서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가 그 얘기에 대한 연구들도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3번째는 시간 이동을 했을 때 긍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어떤 스포츠를 몇 시에 하는 게 이제 좋은 그런 거랑 내가 밀려서 어쩌다가 갑자기 그 시간에 스포츠를 하게 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3가지 기조 연구들, 기조 탐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이드라인과 권고 사항이 나온대요. 원정에 관련된 피로들에 대해서 시차 부적응은 애초에 방향과 개인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이트 개버들을 잘 이용해야 된다. 빛, 멜라토닌, 운동 등을 이용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다음날 시합이 오전에 있는데 내가 이제 시차 부적응 때문에 우리 시계상 잘 시간에 시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억지로 뭐 잠을 안 재운다든지 이제 시합이 며칠 남았는데 이 시기에 맞추기 위해서 며칠 뭐 잠을 살짝 줄여가지고 좀 그때 맞춰서 잠을 잘 수 있게 만들던지 혹은 뭐 카페인을 이용하던지 뭐 동기부여를 이용해서 잠깐 시합에 집중을 하고 수면을 단기간으로만 제한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행 중에나 시합 전후로 뭐 멜라토닌을 복용을 해서 뭐 시차를 맞추거나 수면 부족을 해소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운동의 강도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원정을 가는 시간 언제 갈 거냐 며칠 전에 갈 거냐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영양 전략들이 나오는데 영양이 수면의 질과 양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것과 관련된 연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근육 회복을 올리고 호르몬 수준, 야간 단백질 동화, 근육 글리코겐 저장 등도 늘리고 있고요. 하지만 뭔가 엄청나게 많이 연구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영양 관련해서 따로 찾아본 적도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근거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세로토닌과 관련된 내용이 일단 나와요. 그러니까 세로토닌도 어쨌든 단백질의 일종이고 신경 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트립토판이라는 단백질에서 나오는데 그 트립토판과 관련된 뭐 생선이나 뭐 이런 어패류나 뭐 이런 필수 아미노산 성분들이나 비필수 아미노산이어도 우리가 결핍되어 있는 세로토닌과 관련된 뭐 영양들을 잘 챙겨 먹으면 수면 각성 주기의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들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게 탄수화물 타이밍이 연관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직접적이에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를 할 때 너무 늦게 먹지 말고, 그리고 4시간 전에 먹는 이제 GI 지수가 높은 식품이랑 1시간 전에 먹는 GI 지수가 높은 식품 그 해서 수면의 질을 비교를 했더니 4시간 전에 먹었을 때 더 유의하더라. 그러니까 너무 자기 직전에 그 흡수가 빨리 되는 이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렇게 수면의 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옛날에 살펴봤을 때 어, 자기 전에는 식이섬유가 좀 충분한 것들을 먹고 단백질 좀 풍부하게 먹고 이러면 좀 수면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공부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드리면 뭐 10 hours 다이어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시간 제한 식사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일주기 리듬에 맞췄을 때 우리는 사실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먹게 세팅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14시간에서 16시간은 공복 상태로 유지하는 게 소화기계의 리듬에 따르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뭐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식사를 다 마무리하고 두 끼든 세 끼든 그다음에 나머지 때는 좀 식사를 그만두는 그런 식사법들도 존재를 하는데 이게 선수들한테는 유의한지는 모르겠으나 뭐 책이나 연구 논문들로도 소개가 돼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그런 것들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다음에 이제 카페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카페인은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 옆에 그림에도 있지만 이 아데노신이라고 하는 얘의 특정 부분과 좀 닮아 있어요. 그래서 이 N이 짜르르륵 붙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닮아 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로 가는 걸 방해합니다. 아데노신은 우리가 일상적인 피로가 쌓이면은 축적이 되고 충분히 축적됐을 때 우리에게 수면 압력을 높여주고 그래서 우리는 잠이 드는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건데 카페인이 그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졸리게 만드는 거죠. 각성을 조절해서. 근데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은 슬립 온셋 레이턴시 증가하고 수면 관련된 좋은 지표들이 감소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면 구조상에서는 이제 서파 수면, 깊은 수면이 감소하고 얕은 수면 증가하고 각성 수준 증가, 수면 중 각성 수준이 증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얘기만 들으면 카페인 마시면은 안 된다. 잠 잘 때 도움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보면은 더블 에스프레소 한두 잔 수면 16시간 전에 마셔도 수면에 악영향 안 끼친다라고 하는데 여기 뒷페이지에도 나오지만 카페인은 무작정 부정적인 영향만을 가진 그 이제 영양소라고 해야 하나? 이런 보조 물질이 아니라는 걸 모두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커피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네.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잘 활용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실제로 피로를 잊기 위해 카페인을 섭취를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 킬로그램당 3에서 6mg 정도를 먹는 선수들이 많고 얘네들이 이제 저녁 게임 전에 섭취를 한대요. 왜냐하면 저녁에는 피로해지는데 시합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경기 후에 타액 카페인 수준이 늘어나는데 타액 카페인 수준 증가를 하면은 이런 SOL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수면의 효율과 양이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랬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실 시합 시간이 저녁에 있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며칠 전부터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거고 아니면 카페인 민감성도 사람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카페인 민감도가 높아서 잠이 못 자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낮잠으로 보충을 시키던 해가지고 저녁 시합 전에 카페인을 조금 줄이거나 먹지 않을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현장가들 위한 수면 툴박스. 아까 툴박스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중간에 한번 딱 언급이 됐었는데 그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절대 그냥 미신이나 이런 거에 근거한 건 아니고요. 근거 기반 전략이라고 여기서도 에비던스 베이스드 스트래티지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이 없고 수면 각성 주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수면에 대한 미신이 있기 때문에 수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이 수면 관리가 잘 안 됩니다. 이거는 현장가들조차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일반인보다 선수에서 더 주간 기능 이상 방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툴박스가 필요한 건데 선수들이 수면의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당연하죠. 고강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불규칙적으로 운동 시간대가 막 조정되기도 하고 운동량도 너무 많고 감독하고 코치하고도 얘기 많이 해야 뭐 알력 싸움 해야 되고 트레이너들하고도 이야기해야 되고 뭐
관중들의 이런 시선도 받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도 안 좋게 들리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당연히 잠 못 잘 수밖에 없는 건데, 설상가상으로 서포트하는 사람들도 잠에 대한 지식들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툴박스를 통해서 이용해서 이제 교육을 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사진은 그냥 제가 뜬금없이 한번 넣어봤는데, 매슈워커의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에 라는 책에 나와 있는 그냥 예시표입니다. 선수들이 잠을 충분히 잤을 때 부상 확률이 줄어든다. 네. 물론 골격근개 문제들이나 뭐 메카닉스에 따라서 얘네들이 조금 부상의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지만 그저 회복이 잘 안 돼서 발생하는 부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툴박스는 이렇게 일단 4개입니다. 그래서 툴 1은 선수들을 위한 수면 교육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간 수면의 양은 너네들한테 몇 시간 필요해. 그리고 낮잠은 이 정도 자면 돼. 2, 30분 자면 돼. 그리고 수면 위생 좋은 거 이런 거 있어. 카페인, 알코올, 담배 이런 거 좀 줄이고, 그리고 잠잘 때 뭐 잠 안 오면 침대에서 일어나고, 밤에 블루라이트 쐬지 말고 아침에 햇빛 보고 오전에 가볍게 운동하고,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 그리고 이제 너네 일주기 리듬 타입이 이러니까 이런 때 훈련하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수면 모니터링을 일단 사용하는 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집착하지 않게. 얘네들이 자꾸 이 액티그래피 수치를 좋게 하려고 수면을 막 하고 강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각성 수준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집착하지 않게 막고, 그리고 개인 정보기 때문에 절대 다른 선수들한테 공개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들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툴2는 선수 스크리닝 해주는 거, 그리고 그에 맞게 개인화돼서 전략들을 제시해 주는 것들이 프랙티셔너의 툴박스가 돼야 될 거고요. 그리고 낮잠 기회를 장려하는 거. 그래서 대신 너무 많이 자지 않아서 관성이 일어나지 않게,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세면 세치 같은 거 해가지고 바로 좀 다시 각성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커피 냅, 뭐 커피를 좀 먹고 자는 거, 뭐 이건 흔히들 알고 있는 정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추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불면증에서도 항상 강조되는 내용이지만, 이 사람이 잠을 잘 못 자고 불면이 있거나 수면방에 있으면 사실 낮잠을 안 재우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기 리듬이 계속 변하고 영향을 많이 받는다면 오히려 수면 압력을 높여서 냅을 없애고 수면 압력을 높여서 이제 밤에 잠 잘 잘 수 있게 이렇게 확보해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툴은 이제 뱅킹 슬립하고 슬립 익스텐션. 슬립 익스텐션 아까 얘기했죠. 부족할 때 잠 더 자는 거고, 뱅킹 슬립은 이제 예금을 미리 두어 두는 거예요. 비상금 같은 거죠. 그러니까 곧 이제 시차 적응이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놓여 있어요. 잠을 못 잘 상황이 놓여 있으면 미리 잠을 더 자두는 건데, 이런 것들도 유효한가 봐요. 그래서 툴박스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현장 가드는 툴박스까지 마무리했는데, 이제 결론을 하면은 선수들은 일반인보다 잠을 잘 못 잔다. 그리고 잠을 잘 못 자면 퍼포먼스에 방해가 된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선수들을 방해를 한다. 뭐 가족의 요인부터 뭐 이제 시차 부적응, 뭐 일주기 리듬에 고려가 안 된 거, 뭐 약간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퍼포먼스 방해도 되고 잠도 잘 못 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가들은 수면에 관련된 지식을 장착하고 툴박스를 이용해 잘 전달해야 되며, 연구자들은 이런 것들을 활용한 연구들을 더 질을 높여서 현장가들에게 더 좋은 연구를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논문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중에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뭐 채팅창에 달아주셔도 되고, 혹은 마이크 켜주시고 이야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추가로 공지할 내용들이 있어서 일단은 이 페이지 자체는 지금 여기에 남겨둘게요. 여태까지 했던 교육들 내용에 남겨둘 테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뭐 아니면 넘어갔던 내용 중에 다시 설명 듣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내용 아니더라도 수면 관련된 궁금증 어떤 것도 물어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일단은 답변을 해보도록 노력을 할게요. 음.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없으시면은 아니면은 만약에 저 어차피 여기 있는 분들 다 녹화본 보내드릴 거니까 뭐 녹화본 읽어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들 있으시면 추가적으로 여쭤보셔도 되니까 그러면 질문은 일단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수면 교육은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선수 관련된 논문 리뷰를 진행을 했는데 사실 내용이 좀 방대해가지고 PPT 내용도 많고 시간도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여태까지 이제 올해 12월 달 11월 12월에서 세 가지 교육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녹화본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스터디 때 진행했던 슬립 마크로 투 마이크로 그리고 수면 논문 리뷰 그 여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선수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해서 좀 니즈가 많을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뤄봤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관심 기울여 주셔서 여기 남아 계신 9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제 부탁을 하나 드릴 건데요. 오픈 채팅방 지금 80명 정도 모여 있는 방에 무료 교육 피드백 설문조사 링크를 오늘 이제 이 교육이 마무리되면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응답 한 번씩만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단톡방에도 올릴 거고 지금 뭐 채팅창으로 말씀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어 이제 교육을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저도 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될 거고 마지막 제가 이 교육을 이제 언제 다시 해야 될지 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년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뭐 세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유료로 오픈하기가 사실 조금 곤란한 상황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언제 교육을 시작할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뭘 터트리고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쨌든 이번에 수면 코칭 지도사 2급이라는 뭐 쪽 어떻게 보면 사설 민간 별거 안 되는 자격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땄기 때문에 한번 저도 제 자신을 조금 시험해 보고 그리고 제 재능을 조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어서 제가 그래도 사설 상담 관련 자격증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좀 이야기 나누고 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왜냐하면 DM으로는 가끔 오거든요. 잠 이렇게 해서 못 자는데 혹시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요?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럼 대놓고 좀 수면 무료 코칭을 좀 모집을 해보자 해서 이 부분도 내년에는 유료로 전환해서 제가 직접 코칭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세 분 정도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해서 대상은 뭐 지금 잠을 잘 주무시고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잘 못 자고 단기적으로 좀 수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불면증의 진단은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는 분들이면 좋겠고 방에는 겪고 있는데 조금 강박도 있고 이런 분들이셨으면 좋겠고 혹은 수면 교육을 좀 하고 싶은데 어떤 정보들을 조금 사람들한테 주면 좋을까요?라고 하는 사람들의 단기 세션도 환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다른 방식의 스터디를 하는 거죠. 교육을 하는 거 1대1 과외처럼 네, 그런 식의 분들도 다 환영을 하고요. 코칭 진행 방식을 제가 계획한 거는 일단은 세션당 50분입니다. 그리고 횟수 자체는 뭐 만약에 수면 무료 교육을 위한 교육이라면 한 세션 만에 끝낼 수 있겠지만 나머지는 2번에서 4번의 세션을 주 1회로 나눠서 한 달이 됐든 2주가 됐든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용은 1대1 온오프라인 코칭 오프라인을 원하시면 직접 대면해서 제가 직접 그 자리에서 상담 코칭을 진행을 할 거고요. 뭐 기반 자체는 제가 이제 이 모집이 되면은 기간을 좀 두고 설문지를 좀 만들거나 기존에 있던 설문지들을 이용해서 설문지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통해서 니즈 파악하고 그 다음에 1회차 코칭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회차 코칭 이후에 한 일주일 정도 실천을 하고 2회차 코칭, 3회차 코칭, 4회차 코칭해서 수면의 질이나 양이 많아지는 것들을 나눌 겁니다. 하지만 참가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뭐 개인적인 만약에 참여하시는 분들 개인적인 사정 자체는 공개를 절대 안 할 건데 그냥 내가 수면 코칭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수면의 질이 어떻게 좋아졌다. 뭐 익명의 카톡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캡처해서 인스타에 올릴 수도 있다는 점 그 정도 가능한 분만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칭 이후 그리고 오늘 교육 이후에도 피드백 설문하는 것처럼 이런 부분이 좋았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 좋다라고 하는 피드백 설문에 응할 수 있는 분만 신청하고요. 추후에 이번 3번 모집 3명 모집 이후로는 유료로 전환된다는 점 그 부분도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읽어보시고 지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뭐 개인 카톡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DM 보내주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카톡방에서 그 같이 개인 카톡이나 이런 거 통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부탁이고요. 내년에도 분명히 수면 이야기는 계속 될 겁니다. 어떤 형식으로든 지금 촬영하고 있는 유튜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올려볼 거고 그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들도 무료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유료 교육이 런칭이 되겠지만 무료 교육 안 하겠다는 거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눌 거고 제가 갖고 있는 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분명 제공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면 이야기는 계속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는 건강운동의 오전 코치로 일하고 있고 스포츠 의학이라는 기반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동 관련된 부분들도 분명히 제가 언젠가는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면 그리고 운동 그리고 피트니스 시장 관련해서 뭐 교육 요청을 하든 뭐 체험 수업을 원하시든 뭐 운동을 배우고 싶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수면에 관련된 조언을 얻고 싶든 뭐 혹은 뭐 책 추천 뭐 이런 개인적인 연락이나 혹은 한번 만나 뵙고 싶다 언제든지 환영하니까요.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 인스타그램이나 제 부끄러운 카카오톡 아이디 통해 가지고 개인톡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응답을 한번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뭐 전문적인 강의자도 현재 아니고 교육도 이제 3회차 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또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끝까지 남아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가능하시면은 화면 한번 켜주시면 제가 화면 한번 켜서 사진 한번 찍고 이렇게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안 켜주실 분들은 안 켜주셔도 됩니다. 켜주실 수 있는 부분들만 간단하게 켜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기회 있으면은 참여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톡방에 계신 저 경호쌤 같은 경우도 또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실 분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쌤 강의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점 깨알 홍보 하나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고 이거 듣고 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사실 다들 계시는데 질문하는 게 쉬운 일 아니라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민이 있으셨거나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은 편하게 개인적인 연락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제 언제든 여쭤보셔도 되니까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경아님 감사하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